자, 안녕하세요. 예, 이행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20년 대비 교사 임용 시험은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가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제 상당 부분이 있는데, PPT 자료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자료를 나눠드리게 되면 조금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이 자료로 이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 2019년도 기출문제하고 이제 해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같이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2020년을 준비할 것인가가 수업의 목적이지,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게 수업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의 수업은 진행하지 않을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린트물로 보시면 이 페이지에 교사 임용 시험이란 하고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총 수업 시간은 3교시로 나타나는데, 시간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만 3교시로 나타나게 되는데, 1교시에 이제 교육학을 보고, 그 다음에 2교시와 3교시는 이제 전공을 이제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크게 먼저 의식하시지 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내용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2020년도부터는 이제 출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래서 교과교육론, 전공,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고요.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얘네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가지고 이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2020년 대비 전공 학습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과교육론과 전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영역별 수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3번과 4번이 아마 같이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강의 안내 및 수험 도서를 이제 소개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게 19년도와 20년도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논술형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입형과 서술형의 문항들이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 달라질 거냐면, 19년도와 22년도에서는 기입형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이제 2문항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해서 4문항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은 이제 1문항이 줄어들면서 문제 총합은 22문항에서 23문항으로 이렇게 1문항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기입형이 이전까지는 2교시에 8문항을 다 보게 됐는데, 이제 변경된 안에서 보시면 2교시에 4문항, 3교시에 2문항, 그래서 이제 6문항이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논술형이 있었던 문제가 없어지면서 서술형이 6문항, 7문항의 문제가 8문항, 9문항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별 점수를 이제 보시게 되면, 교과교육론 2016년부터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는 이제 조금 다른데, 이게 뭐가 되냐면 2014년도까지는 객관식 시험에서 2016년도에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때는 이제 좀 완전히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2016년도 이후부터를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데, 아마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문항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항수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아마 전체적인 비율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이제 30% 그래서 우리가 80점 만점으로 보는 거니까 24점 정도가 예측이 되고, 현대 대수학하고 해석학이 14% 그래서 11점인데, 이때
해석학 14%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미적분학이 여기서 이제 2.5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미적분학의 문제로 늘 거냐, 해석학의 문제로 늘 거냐,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기, 복소, 확률 통계 이건 이제 7.5%로 해서 6점 정도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수론, 선형대수학, 위상수학은 5%로 4점, 미적분학, 이산수학은 2.5%로 2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문항수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문항수로 교과 경로는 이제 5문항, 현대와 해석학은 3문항, 복소, 확률, 정수론은 미기, 복수함수론, 확률 통계는 2문항, 정수론, 선대, 위상은 각각 1문항, 미적분학, 이상수학도 각각 1문항인데 요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경로는 이제 5문항인데 기입형 1문항, 서술형 3문항, 논술형 1문항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논술형이 이제 사라진다고 봤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교과 경론에서 이제 그 논술형이 아마 그 없어지면서 서술형으로 이제 바뀔 개연성이 높은데 아직 이제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게 이점인지 어떤 게 기입형인지 서술형인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하고 해석학은 서술형이 2문항씩 나왔는데 2019년도에는 서술형이 4점짜리 11문항과 5점짜리 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현대하고 해석학은 4점짜리 서술형 1문항과 5점짜리 서술형 1문항 각각 1문항씩 나와서 이제 2문항이 구성이 되는 있는 거고요. 미기, 복소, 확률 통계는 기입형과 서술형이 각각 1문항씩 나왔고 정수론, 선형대수, 위상수학은 전부 다 서술형이 나왔고 미적분학과 이산수학은 기입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점수 배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점수 배점의 기준은 명확하게는 없지만 뭐로 나와 있냐면 전국에 있는 각 대학의 커리큘럼을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각 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따야 될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은 몇 학점입니까?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온 거예요. 단지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위상수학이 이제 보통 아마 6학점을 들을 겁니다. 필수와 선택으로 6학점이 들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위상수학이 기입형 하나, 서술형 하나가 나와야 맞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상수학이 1문항이 출제됐다는 것이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항수의 그래프는 뭐 여러분 자료에 나가 있는데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문항의 형식은 기입형과 서술형 이렇게 이제 논술형으로 나왔었는데 기입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8문항, 서술형은 4점짜리가 11문항, 그 다음에 5점짜리가 2문항, 논술형이 1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아마 지금 변경되는 안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산술적으로만 보면 서술형은 전부 다 4점짜리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교사임용 시험이 무엇과 연계시켜서 이제 두는 거냐면 점수 그 배점의 형식이 수능과 연계시켜를 해서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능도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그 서술형이 4점으로 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3점에서 5점으로 이렇게 변경될 것인지는 이제 상황을 조금 더 봐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변화를 보면 기입형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입형이 2016, 2017, 2018, 19년도 변화가 됐는데 2018, 2019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6과목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것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과교육론, 이산수학, 현대, 해석, 미적분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과 통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입형의 문제가 2점짜리니까 단순할 거다.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입형에 대한 내용들은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어떤 게 늘어나고 있냐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는데 2019는
뭐 조금 확대하면 전부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서술형 답안지가 4줄이죠. 그 4줄 안에 답안지를 실질적으로 기입형은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입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산수학의 문제인데, 프로젝트 지원한 5명의 위원 A, B, C, D가 있다. 자, 이 중에서 5명의 위원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요일을 각각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5명 중 4명을 선발하여 다른 요일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선발된 위원은 일주일 중 하루만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의 문제인데, 이 경우의 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그 수용도를 이용하면 이제 나중에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도를 이제 이용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경우의 수의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듯이 자기가 모든 경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또 빼먹는 경우도 있어서 오답이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풀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내가 이것을 예시로 든 이유가, 이것은 절대 4줄 안에 답안지를 작성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입형은 쉽다, 기입형은 답이 간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제의 기본 원칙은 우연에 의한 답이 나오면 안 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경우라는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보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찍는다고 하죠. 찍었더니 이제 답을 맞췄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잘못 써서 틀린 사람이 있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눈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안 보려고 했는데 옆 사람께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답을 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엇하기 위한 거냐면 피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입형을 공부하실 때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간단하게 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요 해설은 다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술형은 내문항이 늘어났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 공부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자료들은 내년부터 바뀌는 거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개념을 파악하고 정리를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오히려 풀이 과정이 기입형보다 서술형이 더 간단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술형은 답안지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된 공간 안에 모든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는 분들이 그 안에 집어넣는 스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야 되는데 꼭 써야 될 것과 빼야 될 것, 그걸 뭐라고 하죠? 빠빠? 낄 때 끼고 빼질 때 빠져야 된다고. 이제 그런 형태들이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에 잘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훈련을 하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위상수학, 현대대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과목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과목들의 공통점은 추상수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수학은 20세기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과경론으로 본다면 19세기지만 전공 분야에서는 이제 20세기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수학의 커다란 변화를 이루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칸토르죠. 이건 이제 독일식 발음은 칸토르, 콩그리시는 칸토르고, 아메리칸 스타일은 칸토라고 있는데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생긴 게 토종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칸토르가 이에서 이제 수학의 세계가 확 변화가 되는데, 칸토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집합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세기 수학을
집합론이 지배했다라고도 하고 이 20세기 수학을 현대 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수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현대대 수학 보면 모던 엘제브라라고 안 나와 있고 대체로 책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앱스트랙트 엘제브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20세기 수학은 추상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 추상 수학의 핵심 이론은 위상 수학하고 현대 대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과목이 된 거죠. 오케이? 사랑했다는 말에 별로 어려워하는 과목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개념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파악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답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고 개념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로 이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뭐 어려운 문제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알면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올해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서술형의 문제에서 한 문항에 두 개의 소문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3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등학생들이 3포 하면 뭐죠? 수포자, 그 다음에 영포자, 뭐 이번에 봤던 이제 구포자도 나오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소문항이 많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출제위원이 4점짜리면 4점이 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쉽고 일부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독립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연속성의 문제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11번은 작년에 A형 1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자, 함수가 있는데 hx가 있을 때 극한값 hx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또한 함수열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함수열도 되고 극한적인 문제로 본다면 함수항 급수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분구적법에 의하면 얘가 hx로 점별 수렴하는 문제가 됩니다. 점별 수렴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hx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간단치 않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친절하게 hx 값을 이미 뭐가 된 겁니까?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것의 극한값을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물어본 내용이 여기서 평등수렴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제 요거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가 균등수렴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균등수렴성에 관련된 이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책에는 타이틀은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수렴, 발산, 판정하는 법들이 나와요. 특히 해석학 과목이 그런데 해석학에서 수렴, 발산, 판정하시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급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급수에선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값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무엇만이라도 알아보자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알아보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수열도 수렴, 발산, 판정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코시 수열도 체크해 볼 수 있고 올해 나온 것처럼 유계인 증가수열을 물어본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이용할 수 있고 급수 판정법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판정하는 건데 출제위원이 노리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것들 중에서 당신은 어떤 판정법을 먼저 쓸 겁니까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올해 나온 것처럼 유계인 증가수열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가르쳐주는 문제는 내가 방법을 아는 거죠. 이제 계산하는 능력은 이제 개인의 능력인 거고 어떤 길로 가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도 개념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필충 조건은 코시 판정법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적으로 연속성이 보존되는지 또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면
리만 적분 가능성이 보존되는지, 그 다음에 조금의 절차는 요구되지만 미분법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들을 선택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론을 보면 되게 쉬운데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결론은 쉬운데 왜 어렵다는 얘기냐면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연속성을 이용하라는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사람은 쉬운 거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능력들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단일한 문제에 두 개의 소문항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각각은 몇 점입니까? 라는 것은 이제 제시되지 않았지만 아마 산술적으로 2점, 2점 이렇게 나올 개연성이 이제 높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2019년도의 특징인데 아마 서술형 문항에 나올 때 이럴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를 첫 번째 문항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를 문제를 해결하시오라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논술형은 그냥 이렇게 나왔었구나라는 형태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삭제되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전공 수학 있어서 과목별을 이제 조금 체크를 해보면, 먼저 이제 교과 기억론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프린트물에 있을 겁니다. 프린트물 1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2015에서 2019년 전공 수학 과목별 분석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교과 기억론인데, 교과 기억론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교과 교육론 전공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교과 교육론, 교과 내용학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학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전공이라고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 교육론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철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뭐가 나왔대더라. 아, 그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기출 문제의 변화 속에는 철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 되는 거냐면 수학과는 지금 몇 차 교육 과정이죠? 7차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관과는 8차 교육 과정인데 수학과는 여전히 7차 교육 과정입니다. 7차 교육 과정인데 2007에도 개정이 됐고 2009도 개정이 됐고 2015도 개정이 됐지만 개정이 된 거예요. 기본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교과 기억론에서 보면 우리는 7차 교육 과정이에요. 7차 교육 과정인데 이건 이제 변경되기 전에 7차 교육 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입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단계형을 내가 단계형일 때 학교 다녔나 안 다녔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교과서가 7가, 7라, 8가, 8라 이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단계형 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형에 이제 우리 수학과하고 영어과만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 단계형에 대한 내용들은 수학과가 단계형을 한 이유는 수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에요? 위계성이었던 거예요. 위계성이 강해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계형 그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무엇은 삭제가 됐냐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단계형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이 위계성이 약해졌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위계성은 강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단계형이 삭제가 되면서 수준별 교육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별 교육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걸맞는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교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교과서를 보시면 뒤에 보충 문제, 심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게 제 수준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물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에 걸맞는 교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교재를 구성하는데 세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교재를 구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세 가지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역사 발생적 원리, 구성주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성주의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뭐라는 소제목을 달아놨냐면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주의가 사회적 구성주의는 아니지만 큰 그림에선 구성주의 원리라고 볼 수 있지만 소제목을 자세히 보면 운영상에 있어서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이제 따르고자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철학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와 역사 발생적 원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프로이덴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덴탈의 이론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도 되고 중요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 원리는 이 두 내용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 2문제입니다. 한 문제도 아니고, 아까 우리 교과기억론이 5문항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5문항 중에 2문항 정도가 최소 나왔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도 논수령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아까 이제 여러분 표에 이제 다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료를 만들보다 보니까 2019년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2019년도는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의 밑줄 친 부분들을 보시면 역사 발생적 원리라든지 프로이덴탈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뭐 수학화, 프로이덴탈의 국서적 수학화, 역사 발생적 원리,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4년 연속 나왔죠. 물론 2019년도에는 프로이덴탈의 이론은 안 나왔는데 프로이덴탈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바닐레죠. 올해는 바닐레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 발생적 원리를 하면 역사 발생적 원리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역사 발생적 원리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고전적 역사 발생주의와 현대적 역사 발생적 원리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요. 현대적 역사 발생적 원리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역사 발생적 원리 그러면 현대적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현대적인 역사 발생적 원리의 대표적인 3명은 프로이덴탈, 브루소우, 라카토스. 이 3명이에요. 올해 이 3명 중에서 2명이 출제가 됐죠. 브루소우하고 라카토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중요한 이론이구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속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거와 2019년도 거로 이제 보시면, 그래서 2019년도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 하나 참고해야 될 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개정교육과정은 언제가 제일 시험 문제가 비중이 높냐면 2018년도가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개정교육과정이. 이 내용은 뭐냐면 201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뭐가 됩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은 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개정이 된 것이 발표된 해,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행된 해, 그러면 실행된 해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논수령과 연계시켜서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논수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삭제가 됐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이 문제가 얼마나 출제될 거냐라는 것은 그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바닐레, 그 다음에 수학적 발견술, 스캠프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데, 이 수학적 발견술과 스캠프의 이론은 뭐 내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이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가 나왔는데, 피아제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외국 사례는 내가 외국의 학생들을 가르쳐 보질 못해가지고 나는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이 언어가 안 돼요. 나는 우리나라 말 굉장히 잘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는 제외하고 우리나라 거로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육의 틀을 갖춘 건 3차 교육과정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3차 교육과정은 현대화 운동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때 이제 현대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학 교육 심리학이 발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 있는 이론이 누구냐면 피아제의 조작적 구성주의예요.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이 지금까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아제는 단발성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직간접적으로 피아제와 관련된 이론들은 계속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꼭 이런 역사적인 과정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이 기출문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브루소의 교수학적 상황론의 문제인데 이 브루소 하면은 교수학적 상황론에서 나오면서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식론적 장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대화 운동을 비판한 대표적인 사람은 프로이덴탈, 바닐레 이런 경우가 이제 현대화 운동을 대표적으로 이제 비판한 분들이고 그 비판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 형태들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열심히 수업을 가르치고 진행을 하는데 네덜란드도 아마 똑같았나 봐요. 수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수업을 듣는 애들은 누군가 봤더니 자기는 수학을 너무 좋아했던 아이들이나 나는 공대를 가야 돼. 공과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자기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수업에 참여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덴탈이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한 거냐면 프로이덴탈은 그렇다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목적은 만인을 위한 수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 그래서 현실과 결부된 수학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프로이덴탈의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내된 발견학습, 그 다음에 점진적 수학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교수학적 현상학. 그러니까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것은 수학이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 왔는지, 그 말은 이제 조직화라는 말로 썼습니다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참고로 해서 이제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가 나온 거고, 브루소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로 뭐로 보냐면 학생들이 왜 못할까라는 것을 인식론적인 장애 요인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간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것은 역사적, 발생적 측면을 모두 다 무엇했다? 고려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같은 경우를 이제 참고로 보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것이 중경험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등이 이제 논술형에서 같이 이제 출제되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법은 좀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전공에서는 대수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내가 칭해서 현대대수학, 선형대수학, 정수론, 이산수학이라고 이렇게 네 과목을 칭했는데 이 네 과목을 이제 칭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제위원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이 네 개 과목을 출제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군환체 이렇게 나와서 세문항이니까 이제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기평이냐 서술형이라는 것에 너무 참고하시면 안 되고 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군에서는 구조 문제예요. 군의 구조. 그래서 군의 구조를 물어보는데 군의 구조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윗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5, 2016, 2017, 2018, 그 다음에 올해도 윗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루아 이론입니다. 이게 2009년도 이전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갈루아 이론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갈루아 이론은 학부 과정에서 본다면 현대대수학 1, 2, 3, 1, 2, 3, 4 이렇게 대학마다 이제 다르고 선택의 문제가 돼서 그럼 1, 2, 1, 2, 3, 1, 2, 3, 4 같은 4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1, 2에서 대체로 나오고 3는 선택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채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와, 채가 나오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2009년도 이후에 무슨 문제가 발견되면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그러면서 2차 논술형이 나오는데 이때 2차 논술형은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교과 교육론이 대략 30점. 그러니까 30점. 그 다음에 현대대 수학 해석하기 대략 20점. 그 다음에 위상수학 5와 미분기하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20점짜리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단일 문제 하나로. 그럼 현대대 수학에서 내는데 어떤 문제를 내겠습니까? 한 문제로 군도 보고 환도 다루고 채도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내면 좋겠죠. 그 이론이 갈루아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출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한번 출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되게 쉬워져요. 아, 출제해도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욕먹을까 봐 안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갈루아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론이 된 겁니다. 근데 갈루아 확대체는 채론 이론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학부에서 배우는 이론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이론에 속하지만 확대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쉬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게 갈루아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건 이제 매년 갈루아 이론은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갈루아 이론이라고 말한 것은 갈루아 확대체 문제를 효율적으로 이제 다루기 위해서 갈루아 군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군과 채를 같은 것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강조되는 게 기약, 가약 당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확장을 원해요. 공간 확장을 원하게 되는데 이때 공간 확장을 해 나가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분수체의 문제였어요. 근데 분수체의 문제였는데 분수체의 한계는 분수체로 체를 만들면 더 이상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수에서 유리수로 분수체를 만들어 놨는데 분수를 이용해서는 유리수보다 더 큰 체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용하냐면 단위원을 갖는 가원안을 극대 이데알로도 팩터시켜준 잉여화는 체가 된다는 논리로 무엇을 도입하게 됩니까? 다항식 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 환에서 극대 이데알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거기에 핵심 이론이 기약다항식과 뭐가 된다? 가약다항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습니다만 이것들은 이제 중요한 이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대 수학은 구조도 중요하지만 흐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현대대 수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추상대 수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추상수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현대대 수학의 모태가 되는 건 뭡니까?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정수가 이제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는 봤더니 덧셈과 곱셈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현대대 수학을 강의할 때 군환체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환군환체 이렇게 가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현대대 수학을 학습하기 이전에 정수론을 학습하기 때문에 두 개의 연산자를 다루는 게 친근감이 간다. 그래서 환을 다루게 되고 환에서 단원 문제를 다루고 단원 문제로부터 군으로 넘어가고 다시 환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대수학에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정수론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현대 대수학을 해야 되고 선형 대수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도하는 입장에서 선형 대수학이 수학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영, 경제, 그다음에 전산 이런 데서 선형대 수학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형대 수학을 통상적으로 1학년 5와 2학년에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쓰면 하향 초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먼저 본 게 현대대 수학보다는
선형대수학을 먼저 이제 학습하게 됐는데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먼저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정수론, 선형대수학이 학문적으로 본다면 뒤에 배워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습득, 수월성 측면에서 본다면 정수론하고 선형대수학을 먼저 다루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을 다루는 게 좋은데 이산수학은 내가 대학교 커리큘럼을 봤더니 1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산수학이 1학년 때 배우게 되면 학습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산수학을 현대대수학 이후로 배우면 알고리즘 문제를 다루는데 확장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커리큘럼상으로 본다면 이산수학을 먼저 배우지만 여러분한테는 선대, 정수론, 현대, 이산수학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임용 준비에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론을 보시면요. 선대를 먼저 볼까요? 선대를 보시면요. 이 선형대수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것 같지만 선형대수학은 영어로 뭡니까? 리니어 엘제브라죠. 그쵸? 리니어는 뭡니까? 1차죠. 근데 1차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핀 변환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이게 아핀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래에도 있죠. 우리 집사람이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노래 중에 이제 트로트인데 옛날 트로트인데 무슨 게 있냐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돼서 헤어지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떼우면 님이 된다고. 그게 인생사라고. 혹시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이거를 지우고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우게 되면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만 이거를 지우면 A가 바뀌어도 반드시 어디에서 만납니까? 원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게 리니어예요. 그러니까 리니어는 1차인데 반드시 무엇을 지나야 된대요?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한대요?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공간의 변환이에요. 공간의 변환. 이 공간의 변환을 우리는 선형대수학에서 공간의 변환을 딱 줄이죠. 우리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줄임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건 수학과예요. 줄여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선형 변환은 원점을 지나는 뭐다? 1차 변환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형 변환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겁니다. 복잡하니까 무엇화시키려고 해요? 단순화시키고 계산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역변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고도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보는데 핵심적인 이론이 뭡니까? 두 자로? 내 이름이 뭐였죠? 행내였죠. 그래서 내가 대수를 잘하는 게 아니야. 행렬이에요, 행렬.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끔가다 뭐라고 하냐면 행렬을 네 자로 늘리면 뭘까요? 그랬더니 매트릭스 이래요. 행렬을 네 자로 늘리면 선형 변환이고 선형 변환을 두 자로 줄이면 행렬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과 선형 변환은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선형 변환을 한 다음에 행렬을 하는 게 좋은데 행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지도하는 게 쉬우니까 선형대수에서 통상적으로 뭐부터 지도를 합니까? 책에 나오는 게 행렬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기술적인 문제부터 하는 건 이제 소홀성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합니까의 문제는 역변환이 존재합니까의 문제고 역변환이 존재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해요? 1대1 대응이 될 때죠.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는데 행렬의 입장에서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역행렬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역행렬이 존재하는지를 쉽게 파악하는 게 뭘까요? 행렬식인데 영어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죠. 디터미넌트라는 말로 나오죠. 판별하는 거예요. 뭐를?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그러한 내용들 하나 의미를 알면서 책을 보시면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저의 변환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기저가 변화됩니다. 그럼 기저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공간을 결정하는데 우리 데카르트 이후로 단순하게 무식하게 표현하면 기저가 뭐를 결정하냐면 좌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저가 바뀌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벡터는 가만히 있는데 좌표기가 바뀌니까 얘가 마치 뭐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까?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저의 변환이란 좌표기의 뭐다? 변환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복잡한 것보단 뭐를 선호합니까? 복잡한 것보단 단순하고 쉬운 걸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어떻게 바뀔 것입니까의 핵심적인 이론이 뭐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그램 슈미트의 정규 직교화의 문제입니다. 그게 어디에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램 슈미트의 정규 직교화가 어디에 많이 이용이 돼요? 미분 기하학의 프레네의 틀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TMB 들어봤죠. 그게 정규 직교 기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변화되면서 쉽게 발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때 중학교에서는 A를 뭐라고 배웁니까? 기울기라고 배우죠. 중학교에서는. 근데 이때 A의 뜻이 뭐죠? 선형대수에서는 A를 뭐라고 불러요? 고유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A가 A 고유값 그런 거예요. 직선의 고유한 뭐를 알아보는 거야?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고유한 성질을 따라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고유한 성질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그럼 고유한 성질을 따라가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게 뭐예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독일어로 공부를 해서 어려운 거예요. 독일어로는 고유값이 이제 2개 국어를 쓰죠. 고유값을 독일어로는 아이겐 영어 밸류가 들어간 거예요. 아이겐 영어 아니에요. 아이겐이라는 독일어와 밸류라는 영어의 합성어예요. 고유값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아이겐 밸류인데 아이겐 밸류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발음이 원체 훌륭해서 내가 영어는 잘 안 써요. 한국어를 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한국어만 봅니다. 이번에 퀸 보면서 영어도 봐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다시 캐릭터리스틱이에요. 그럼 우리 직역하면 뭐가 됩니까? 성격이죠, 성격. 함수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고유값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자가 고유값, 고유벡터인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얘가 쓰임새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뒤에 가서 대각화라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요. 이제 최근에는 시험에서 임용에서 빠져 있어서 안 나옵니다만 무엇이든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고유값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고유값은 무엇을, 선형 변환의 무엇을 알아보는 거다? 고유한 성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풀 때 무엇을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그랬습니까? 행렬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이용하려고 해요?
행렬을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에 교사임 명시험에서는 행렬을 이용하면 오히려 어렵게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자, 정수론. 정수론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큰 수 문제를 작은 수를 이용해서 무엇하자? 문제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론이 합동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고체 합동식의 해라든지 부정방정식의 문제라든지 원시근의 문제라든지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일러예요. 그래서 오일러의 정리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거 강의하다 보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이게 원래 이제 준비할 때는 뭐였냐면 이런 말 안 해야지 하고 했는데 하여튼 마이크만 달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수학으로 가죠. 자, 이산수학의 목적은 뭡니까? 이산수학의 목적은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그러니까 최적화를 얻는 거예요. 근데 최적화를 얻는데 이 최적화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사임 명시험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기 방법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래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 거고 실질적인 목적은 뭐다? 최적화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논수령은 2015년도에 나온 거겠고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나온 문제가 이제 서술형 문제였는데 여기서 윗수가 150인 군이다. 윗수가 6인 군 주위에 부분군이 유일하게 존재할 때일 때 밑줄 짝은 유일성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윗수가 30인 군 주위에 부분군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윗수가 n인 부분군이 유일하면 정규 부분군이 됩니다. 정규 부분군이 되면 원수로서의 교합음칙은 성립하지는 않지만 집합으로서의 교합음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부분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로우 정리에 의하면 윗수가 5인 부분군, 즉 아까 이제 150을 이렇게 썼죠. 내가 그래서 대수 문제를 다룰 때 자연수가 나오면 무조건 표준분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소인수분해하고 표준분해는 약간 차이가 다른데 소인수분해는 그냥 소인수를 나열하는 거고 표준분해는 동일한 것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분해하면 문제 해결이 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우 정리에 의하면 윗수가 5인 것이 부분군이 존재해요. 그러면 5와 라그랑지 정리를 쓰면 nk의 윗수는 30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리에 의해서 부분군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한 4점짜리 문제에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유일성에 의해서 정규 부분군의 원리가 들어가야 되죠. 부분군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죠. 라그랑지의 정리가 들어가죠. 실로우 정리가 들어가죠.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면 대학에서 배운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주로 뭐가 됩니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교사임용 시험은 뭐가 됩니까? 종합적인 거예요. 다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연상해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공부하는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서술형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채점할 때 분명히 이것도 채점을 할 겁니다. 윗수 6인 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뭐가 되는 걸 하는 거? 정규라는 것이 채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윗수가 30인 것이 나올 거고요. 이게 출제위원이 1.3점이 될지 2.2점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교사임용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술형의 특징은 고무줄 채점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원래는 채점 기준안이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 채점 기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뭐가 되냐면 시험을 보게 되면 수학과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면 출제위원이 100명 정도 거를 가채점을 해봐요.
가채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이 추구하는 방향은 40%예요. 평균이. 그런데 시험을 봤더니 평균이 100명 걸 채점을 했더니 5%도 안 돼.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물론 그것밖에 안 됐으니까 너 당신 문제 있어요.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급하게 채점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분은 틀렸지만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다. 근데 문제를 풀려는 의지만으로 점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수 줄 때 뭐라고 하냐면 창의성이라는 거창한 말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절대 백지는 안 된다. 백지는 뭐가 됩니까? 점수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맨 처음에 1점, 3점 하려고 했는데 1점만 여기서밖에 점수를 못 얻더라. 그럼 이제 이게 그럼 25%잖아요. 그래서 조금 점수를 더 줘야 되겠다 그러면 2점, 2점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해석학, 미적분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인데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이 위상수학은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라는 것은 의문스럽지만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듯이 출제위원이 이 네 개 과목은 한 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로 묶은 거고요. 아마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제 칸토르 이후에 위상수학은 추상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면서 위상수학이 해석학과 연계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위상수학을 대수와 연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이제 위상수학을 대수와 연계시킨 책들을 많이 봐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본 책이 브루바키가 쓴 엘제브릭 토폴로지라는 책을 이제 봤는데 그 책 읽을 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요. 못 읽어서. 그런데 이제 지도교수가 읽어보라고 책을 줬는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교수님이 책까지 줬는데. 근데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가서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요. 이 책을 못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책은 불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넘어졌죠, 이제. 그런데 이제 당시에 지도교수 아드님이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영어로 쓴 번역책이 있을 거다.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위상수학은 그와 같이 이제 엘제브릭 토폴로지라는 것이 요즘은 시중 가면 많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이 엘제브릭과도 연결되어 있고 위상수학이 해석학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임용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해석학에서 미적분학을 보시면 미적분학이 15, 16, 17, 18 올해도 마찬가지로 19년도까지 매년 변하지 않은 게 뭐가 나왔습니까? 중적분인 거예요. 중적분이 나오게 됐는데 이 중적분은 문제의 유형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유형이 매년 변화되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단지 중적분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데 중적분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 반복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까? 적분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석학에서 보시면 해석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지만 함수항 급수, 함수열, 함수항 급수, 올해 함수열 아까 이제 간단하게 있었죠. 그래서 함수항 급수와 함수열은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는 일종의 수열의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열, 함수항 급수는 이제 같이 접근하면 되는데 수열과 급수의 가장 큰 차이는 이름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수열은 극한값 수렴한다면 극한값을 구하는 게 어떻게든 구해볼 수 있다는데 급수는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요. 그래서 해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원리는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함수항 급수를 선호하느냐, 함수열, 함수항 급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의 균등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속성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적분, 가능성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전성은 없지만 이상적분 문제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도함수 문제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열의 문제는 출제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학 문제는 하나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연속성 이런 거는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상수학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위상수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픈셋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기출문제는 변한 게 없어요. 질문만 바뀌었지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변화가 있다면 뭐가 나오냐면 토폴로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임용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토폴로지는 뭡니까?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유한 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과목은 모르는데 위상수학만큼은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봐라요.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토폴로지는 없습니다. 어느 책도 그거보다 더 잘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위상수학만큼은 기출문제를 반드시 참고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복수함수론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선적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미분기하와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하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클라인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클라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데 클라인 현대대수학에서는 군론에서 원소가 4개의 문제, 그 클라인의 원소군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과경론에서 하면 클라인 하면 함수 교육을 학교 교육에 도입한 거죠. 그러면서 또 클라인 하면 뭐가 되냐면 클라인의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무엇에서 나옵니까? 비유크리티기아에 관련된 내용에서. 그 다음에 근대화 운동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예요? 클라인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클라인은 없지만 클롬은 있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죠. 자, 다시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기하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하란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럼 대수기하란 뭡니까? 그럼 대수라는 영역 안에서 불변인 게 뭡니까의 문제예요. 그러면 대수는 무엇을 공부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수학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다른 나라 우리 아들은 그냥 이학 박사도 보통 이학 박사가 아니야. 그래서 왜 그때 얘는 대수학이야 그러더라고. 난 처음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전공이 이제 대수학이니까 이게 대신한다의 대자인데 클 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학자도 보통 수학자가 아니라 대수학자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수는 이제 내가 미팅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대학생들은 미팅 안 하나요? 우리는 이제 대학 가는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 기르는 거.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자애들은 장발이고 파마한 애들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뭐로 봤냐면 정장 입고 화장을 했는데 잘 못하면 대학교 1학년. 요즘은 화장은 뭐 중학교 때 초등학생도 하나 잘하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정장 입고 다니면 대학교 1학년인 거예요. 이제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머리를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팅하려고. 대학 가는 이유가 아닌가? 자, 그러면서 이제 미팅학이라는 게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 미팅학 강의를 하면 나중에 내가 아주 좀 치안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 미팅을 하게 됐을 때 수학 학생들이 되게 지루하잖아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수학이에요. 그러면 꼭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죠. 수학하게 생겼어요. 그럼 수학하게 생겼어요라고 말하면 그 안에는, 뭐가 됩니까? 성격이 조금 한 성격 하겠구나. 따지기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한데, 겉으로는 그죠. 아, 진짜 수학하는 사람 똑똑해요. 뭐 막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내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이제 수학하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나갈 때마다 수학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이론은 뭐예요? 뿌리는 기하에서 출발이 됐는데, 이 기하라는 이 그림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게 뭐일까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주로 연구한 게 대수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본 거, 느낀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수와 문자로 표현해 보는 것을 연구하는 게 대수학이다. 그 다음에 해석학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해석학이란 영어로는 뭐예요? 어널리시스고, 어널리시스를 수학과만 해석학이라고 하고 나머지 과학은 전부 다 분석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나 그래프나 이런 것을 무엇해 보는 거? 분석해서 곡선이 어떻게 휘어졌는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면적은 무엇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무엇하는 거? 분석하는 것이 해석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들면 더 재운 얘기로 가고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어려운 얘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안 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죠. 아까 클라인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클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하를 뭐라고 한다?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에서 말한 대수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집합과 이항연상 관계가 있는 걸 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이 뭘까요? 이거를 주로 연구하는 게 현대대수학이에요. 동형정리. 위상이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이걸 주로 연구하는 게 위상수학이고 위상적 동형사상이죠.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열린 집합도 변하지 않아요. 닫힌 집합도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결성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서 6개만 제외하고 다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게 바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위상기하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분기하학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곡률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게 뭐다? 미분기하학이에요. 오케이? 근데 평면상에서 곡률을 알아보는 것은 곡률 하나로 끝나지만 이게 공간으로 넘어가니까 곡률의 문제가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가요. 곡선의 곡률을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평면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나요?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연률 또는 비꼬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곡면이 주어졌을 때 곡면 안에서 우리가 곡면에서 가우스 곡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가우스 곡률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론이 뭐가 있죠? 곡률의 원뜻은 곡선의 휘어짐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호의 변화에 따른 각의 변화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곡면상에서는 곡면이 변함에 따라 중심각의 변화율을 알아보는 게 가우스 곡률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안 팝니다만 예전에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수박 살 때 이래요. 수박이 이게 맛있어요 그러면 모르니까 수박을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서 쫙 칼로 뽑아냅니다. 이게 발전돼서 아이스크림으로 수박 맛 바라는 것이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요것에 따른 각의 그 안에 각의 변화율이죠. 요거가 우리가 말하는 무엇의 문제다? 가우스 곡률의 문제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주로 미분 기하학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거고 확률과 통계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나오면 되겠지만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상수학은 여유한 위상, 정수로는 오일러의 정리, 선형대수학은 정사형의 문제지만 선형변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 문항의 질문이 단일 문제인 경우보다는 2개의 소질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3포 문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떤 과목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 가면서 공부가 되는 경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현대대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현대대수학 포기하면 되죠. 그러면
80점 만점에 11점 포기하니까 몇 점이 69점이죠? 69점 맞으면 합격합니다. 그것도 우수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문제는 나머지를 맞추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영역도 포기하면 안 된다. 현대대수학에서 갈로아 확도체, 갈로아만 나오면 진짜 갈아버리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이 딱 나왔다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갈로아 확대체 이론이 나오면 5점짜리였다 올해. 5점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풀만한 문제도 있고 못 푸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한 사람은 못 푸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공부를 할 때까지는 해보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2점 이상을 맞는 건데 교사임용 시험에서 2점 맞추려면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재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재학생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2번이 와요. 2번이 오는데 언제가 오냐면 교생 실습 이전과 이후인데 교생 실습 이전까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교생 실습 갔다 와서 이제 뭐 졸업고사도 보고 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요즘은 학생들하고 이메일 잘 안 한다는데 뭐 우리 때는 내가 다닐 때는 학생들이 막 찾아와요. 학교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요. 그러다가 임용 공부를 하려고 딱 책을 보는 순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들을 짠 봤더니 선배들이 뭐가 돼요? 바로 합격 안 하죠. 재수가 진짜 필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20대 1의 시험에서 20대 1에 합격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떨어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비정상인이 되어야 돼요.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한번 한댔다가 그래도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고는 딱 가서 수업을 듣는데 진짜 뭐 문제풀이반 들어갔더니 거기서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다루다 보면 보통 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해답지 보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해답지 보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불친절한 것이 좋아요. 근데 내 책은 전부 다 친절해요. 왜 그 디스를 하냐면 이게 출판사에서 그러면 책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럼 책 안 내줘요 그러니까 책은 내야 되니까. 알았어요 하고 해답지를 만드는데 권하는 건 해답지 없는 게 있어도 안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답답해야 돼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막 시험 볼 때 보면 내가 늘 공부했던 문제가 시험에 나오더라? 그럴 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문제만 이상하게 피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상황에 내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 문제를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결국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내가 알고 모르는 문제인 거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행히 소문제가 나오는 거, 이게 2개 소질문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반갑고, 아마 이것 때문에 점수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굉장히 나도 이제 강조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출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기출문제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어느 시점에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빨리 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빨리 풀어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뭐가 되냐면 공부하는 폭이 좁아져요. 거기에만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문제를 이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는 항상 꼭 재해석해야 된다. 재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를 변형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개념을 변형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형식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건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터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나 같은 학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문제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인데,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숙제 노트가 있어요. 매주 숙제 프린트물이 나가요. 매주 나가게 되는데, 나가고 이제 내가 그거를 숙제를
검사를 합니다. 숙제 검사를 하는데 답이 맞았나요, 틀렸나요는 절대 막 답도 틀렸는데 잘 풀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답은 맞았는데 막 뭐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은 안 보는데 풀이 과정을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풀었는지를 보는데, 그때 이제 그 프린트물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가고 이렇게 나니까 문제도 여러분 손으로 써야 되고, 이제 문제는 뭐를 풀어보세요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 쓰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이게 6줄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시험지는 B4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가는 자료는 A4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칸을 고려했을 때 6줄 정도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6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쭉 나가면 여기에 모든 공부의 시작은 첫 번째 문제를 쓰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문제를 쓰는 데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누가 그랬어요? 이행래요. 그런데 미안한데 내가 늦게 태어났어요. 나보다 먼저 빨리 태어난 사람이 한 마리 있죠.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폴리아가 그런 거죠. 폴리아의 문제 이해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잘 모를 때는 문제를 구구절절하게 다 쓰는 것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건 문제를 요약하는 거죠. 근데 문제 요약이 잘 안 될 땐 문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꼭 귀찮아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손으로 직접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1단계, 쓰기가 1단계. 2단계예요. 관련 이론. 근데 관련 이론을 다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하고, 쓸 수 없으면 책 어디를 참고해서 무슨 이론이라는 것을 타이틀만이라도 적어 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이게 뭐 폴리아식으로 만든다라면 이 두 가지까지 계획 수립에 가는 거고, 여기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은 언제 하는 거냐면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성을 해 나가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돌려받은 다음에 첨삭을 해서 한 주 후에, 이제 바로 첨삭은 안 되니까 한 주 후에 이제 돌려주는 시스템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론 문제를 다룰 때 여기에서 나온 이론들을 깨알같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뭐에서 틀리냐면, 내가 잘 안다는 데서 틀릴 때가 뭐냐면, 이론이 A, B, C, D를 만족하면 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봤더니 A, B, C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 경향들이 많더라야. 그럼 이제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뭐가 지워집니까? D가 지워지죠. 자기는 D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D를 이용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땅 하냐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돼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 그래서 그런 공부를 기출문제부터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것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먼저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때 이거 안 하면 한 10문제 풀 것 같은데 저놈 해가지고 한 2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8문제 손해본 느낌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암산이 돼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서 그냥 손은 기계적으로 쓰는 과정이 거쳐지게 돼요. 우리 보통 보면 되잖아요. 중학생 거, 내가 고등학생 거는 했더니 어렵더라고. 바로 안 되더라고. 중학교 거는. 중학교 거는 딱 보면 대충 뭐가 돼요. 이렇게 풀면 답 나오겠는데, 그럼 대충 답이 나오죠.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중학교 때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 되니까 나왔더라고요. 뭐 나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집니까? 많이 다루어 보고 그런 훈련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총검술이라는 걸 했을 거예요.
총금술의 3대 원리가 뭐죠?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 한 분밖에, 두 분? 세 분? 군대 총금술의 3대 원리가 뭐죠? 신속, 과감, 정확. 이게 총금술이죠.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간 바로 앞에 있으면 총 쏴서 못하니까 이걸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신속하고 과감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문제풀이도 이 세 가지 원리예요. 그 대신 중요한 건 순서. 아니. 중요한 순서는 정확. 두 번째로는 신속. 세 번째로는 과감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말 안 해도 이해되죠? 세 번째 과감이란 뜻이 뭐냐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문제를 딱 가르쳐 줬더니 이런 방법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늘 풀던 방법이 있죠. 근데 내가 제시한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러 와요. 그 질문의 이유가 뭐겠어요? 나 바꾸기 싫은데 내 거 써도 된다고 말해줘요. 이 뜻이잖아요. 근데 뭐가 되냐면 이게 좋은 이론은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굉장히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시험 볼 때 시간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론을 바꾸면 풀이법을 바꿔주면 쉬운데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20대 때도 바꾸기 싫은데 내 나이는 늘 30대 나는 머물러 있어요. 30대 초반 그렇게 생겼죠, 얼굴도. 그래서 내 나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되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하고 과감하게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려면 자꾸 써보고 활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익숙한 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과감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적용해 보는 게 좋은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세 번째는 너무 강조하느라고 두 번을 나온 거예요. 무한반복 학습은 실패의 원인. 기출문제가 좋은데 왜 자꾸 무한반복하는데 나빠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출문제는 먼저 빨리 보면 안 좋다 그랬죠. 안 좋은 건 시야를 좁히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기출문제를 자꾸 이것만 계속 다루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원리를 파악하는 것에 벗어나서 출제자의 뭐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냐면 의도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행례가 매년 출제합니다. 그러면 의도 파악하면은 효과 볼 수 있어요. 근데 출제 기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코미디 프로가 있었죠. 뒷북을 울려라. 뭐 유튜브 찾아보면 안 나와요. 이제 뒷북을 막 해보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의도 어디로 갔어요? 의도만 파악하는 공부가 되면 뒷북만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공부하는 거지 과거를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는 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맨날 반복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범위가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 시야가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출문제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기출문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하는 공부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꼭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연습할 때는 한 20분 정도가 빨랐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안 돼. 지금부터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교과 경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PPT를 할 줄 몰라가지고 중학생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순서가 좀 엉망입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애한테 구박받으면서 막 했다가 아니 아빠는 뭐 공부할 때 가르칠 때 뭐 나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그러면 얘가 그때 받은 구박을 나한테 다 하느라고 중간에 화가 나가지고 배우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첫 번째는 요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원래는 이제 신론 1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학 경로는 신론과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2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내가 편의상 1, 2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론 1과 2를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신론 1은 이제 내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10번 정도는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론 1을 한 2번 보면, 2번 봤다고 치면 어디 가서 신론 좀 공부했나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 이제 목차까지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저 한 2번 읽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목차 읽은 겁니다. 내가 공부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신론 공부하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읽어보라고. 읽어보는 거고 공부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소설책보다는 조금만 심각하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라는 말은 빨리 친해져라. 언어나 관련된 내용과 친해지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돼요. 막 그 공부해서 이건 뭐고 그러시지 말고 2번 공부할 때는 친숙해져요. 근데 2번을 읽다 보면 흐름을 대략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나오는 게 교육과정, 심리, 방법, 철학, 문제해결, 교육평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교과 교육론책은요. 절대 중고책 사시면 안 돼요. 전공은 중고책 사도 돼요. 교과 교육론은 중고책 사면 안 돼요. 그건 뭐다? 교육 과정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거 교육과정 공부하면 뭐예요? 그래서 교육학만큼은 교과 교육론만큼은 무조건 뭐를 사라? 최신판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꼭 최신판 사셔야 됩니다. 이분들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 개정교육과정을 꼭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4번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3번째, 4번째. 3번째, 4번째부터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고 노트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노트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은데 노트 정리는 말 그대로 노트를 정리하는 거지 나중에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한 자기 생각을 무엇해보는 거다?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게 3번, 4번 공부할 때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여러분한테 권한다면 나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뚜벅이족 있죠. 가까워가지고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닐 때 진짜 휴대폰 들고 다니는 사람 되게 그 영화나 휴대폰 들고 다니는 위험하면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지. 일상생활에서는 안 그래 위험해요. 그래서 걸어 다니시는 땐 걸어 다닐 땐 웬만하면 보시지 말고 빨리 걸어서 하고 나서 그냥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독서실 가서 보는 게 더 좋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큰 거를 펼쳐보면서 공부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작은 데다가 정리를 하는데 작은 데다 정리하는데 깨알같이 글씨 쓰지 마세요. 이제 막 특히 버스 같은 거 덜컹덜컹 그러면 멀미 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피아제 이름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백제? 피아제만 보고 머릿속에서 내가 어저께 공부 뭐 했지? 이런 것들을 쭉 이미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차창밖 보면서. 그러다가 피아제에 반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연필로 반자만 쓰세요. 나 이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 파트를 모아 타시면 돼요. 복습하는 형태로. 그래서 깨알같이 뭐 보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하는 이런 조그만 것들 잘 아시죠? 내가 말 안 해도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4번 정도 공부가 됐다 그러면 아까 내가 1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5번째부터는 공부하는 것보단 이제 사전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전용이라는 말은 다른 거를 공부하는데 내가 이론이 왠지 이렇게 좀 딸린다는 느낌 있죠? 그때 그 파트를 찾아보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 대략 10번 정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라는 의미로. 자, 처음 2번은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2번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보는 거고 3번, 4번 할 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공부가 됐다 그러면 신론 2까지 보고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를 이제 보시면 좋고요. 근데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 신론 이 책들의 공통점은 이 책의 저자들이 석박사학위 때 썼던 논문들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책은 어든 거든 읽어보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뭐 지도서 보는 방법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 대수학은 이제 이렇게 큰 타이틀로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커리큘럼하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선형대수학 정수로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대수와 이산수학을 맨 마지막에 공부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특히 정수로는 아까 4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수론 포기하지 뭐, 그럼 4점이에요. 이거 정수론 틀렸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수론 포기는 최소 15점 포기예요. 나는 정수론을 되게 못하는데 현대대수학은 잘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론 못하면 자동 뭐가 포기되는 거예요? 현대대수학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론은 4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론이 현대대수학하고 제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물론 이해 중요하죠. 근데 이해만 가지고 시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됩니다. 암기만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해와 암기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기에서는 이제 시험은 수열의 수렴성,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도함수, 적분 가능성과 이상적분, 함수열과. 그래서 요렇게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왔는데 최근에는 나온 적 없고요. 얘를 모르면 뒷얘기들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체공리, 완비성 공리, 뭐 이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상한 하한의 문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 이런 것들은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고 연습을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연습을 많이 해볼수록 좋습니다. 연습을 안 해보면 어렵습니다. 여기는 연습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상수학은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위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위상에 대한 문제는 아까 내가 뭐를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출문제가 위상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기저예요. 그래서 이 기저는 위상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문제풀이 하는데 공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쪽 파트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는 게 좋고, 여기에서 연속성, 분리공간, 연결공간은 실제는 시험은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시험은 여기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상 개념에서 열린 집합의 의미예요. 열린 집합의 의미와 표현의 문제, 기저, 부분 기저, 국소 기저가 표현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약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두 가지 개념이 위상에 거짓말 좀 붙으면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까 내가 그래서 자꾸 기출문제 보시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가 급하고 그러면 요즘은 휴대폰 다 있죠. 개인별로 휴대용 카메라는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저가면 찍으셔도 돼요. 단 내 얼굴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내 얼굴만 안 나오면 됩니다. 또 그랬더니 얼굴만 안 나오면 되니까 요 아래만 나오는 거 그러시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전체적인 수업은 뭐 내용 정리반, 뭐 그래서 기출 및 해석, 개념 및 원리, 이래서 이제 이 5, 6월이 내가 작년까지는 기출문제 분석반이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출문제를 다루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은 기출문제인 거예요. 주인공은 기출문제인데 그것을 해석도 달리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문제도 변형시켜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론 문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문제풀이와 내용 정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없어요. 그 대신 주인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론반에서는 이론이 주인공이에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다루는 거고, 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그럼 얘네들은 체계적인
체계를 잡는 건 1, 2, 3, 4월에서 체계를 잡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응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없던 수학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단과에서는 현대대수학 분환체를 2달 만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쪽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4달 동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과 해석학을 이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토요일 날에는 현대해석 위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내가 강의하면서 제일 어려운 파트. 현대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해석학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위상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그래서 여기선 위상은 분석이라고 나오죠.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모의고사를 가게 되면 이제 매주 나하고 1대1 대면을 합니다. 굉장히 나를 이때부터 더 사랑하게 돼요. 매주 만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첨삭 지도도 하지만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시험 보고 났더니 4점 중에 2점을 받았어요. 내가 왜 2점 받았지?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첨삭도 하지만 말로써 같이 얘기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건 지도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정우 선생님 거라서 우정우라고 돼 있는데 지도서는 어느 출판사에서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 여기는 이제 투자가 안 들어갔는데 수학교육학 신론 1, 2를 다 보시는 게 좋은데 2는 문음사가 아니라 경문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 수학교육론 요거는 지금 절판이 돼서 보고 싶어도 못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는데 항상 내가 이제 여기에서 2가지를 이게 내 거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2개의 책은 뭐가 되냐면 학원 책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학원 책만 공부하면 됩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학원 책만 공부하면. 이건 망하는 건 뭐냐면 이 책들은 강의하면서 여러분하고 나오고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전공 서적을 봐야 돼요. 그럼 전공 서적은 내가 여기다 쭉 썼지만 이건 이제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전공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대학 때 배웠던 책입니다. 내가 대학 때 배웠던 책이 왜 좋습니까? 그러면 일단 언어나 기호나 모든 면이 뭐가 됩니까? 익숙하죠.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이해에다 초점을 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책은 뭐가 됩니까? 기호나 언어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원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책으로 하시는 게 좋고 참고로 서점이 요 근방에 그 서점 가면 내가 말한 책들은 다 있는데 요 근방에서 책을 사셔도 되는데 나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렇게 대형 서점 있죠. 그를 권합니다. 대형 서점을 권하는 건 뭐 작은 서점 가면 안 됩니까가 아니라 대형 서점을 권하는 건 우리 전공책을 파는 데가 이제 작은 서점에서는 안 팔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형 서점 가면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딱 날 잡고 가가지고 진짜 나하고 맞는 책이 뭔가를 차분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살펴보는데 요 가까운 서점에 가면 아까 말한 책 다 있어요. 근데 가까운 서점에서는 여러분한테 가면 베스트셀러를 가르쳐 줘 버려요. 이 책이 유행이에요. 근데 베스트셀러에서 시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책을 자기가 서점 가서 뭐 해야 돼요? 꼭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차분하게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하루쯤 시간을 내서 가까운 이런 꼭 대형 서점이 좋은 거라고 절대 인터넷 싸니까 글로 가세요. 대형 서점 가서 책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건 상관없어요. 할인해 준다고 어디 가서 해도 되는데 책을 보시는 건 대학교 도서관도 아니고 꼭 어디를 가라는 얘기냐면 대형 서점을 가야 편안하게 책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혼자 가기 하면 친구 손잡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성 친구랑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야 우리 그만 보고 나가자 그러니까 아주 귀찮죠. 그래서 같이 전공 공모시 한번 하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은 요 안에 이제 대략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뭐 내가 원래는 1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죠. 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질문을 받겠습니다. 내가 30대에 머무른 이유가 있어요. 30대에 머무른 이유는 뭐냐면 매년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변화가 되는데 분위기는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아까 그랬죠. 내 얼굴에 수학과 뭐 이렇게 우리는 그때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 안 해요. 자,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낼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하고 이제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욕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뭐 이 저거 되는데 아까도 하다가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제 질문하셔도 되고. 내가 기계에 되게 약해요. 기계에 약해서 나는 비번이 없는데 휴대폰 비번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와서 다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계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 뭐를 못하면 누군가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있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풀려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나는 뭐 문자니 뭐 카톡이니 우리 집사람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늘 물어봐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나의 미모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왜 반응들이 이래? 자, 내가 이제 장황하게 한 얘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말은 피해 주시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해놓고 나서 이제 제일 질문 받기가 곤란할 때가 뭐였냐면 이렇게 했더니 저 인터넷으로 봤을 때 실문이 멋있어요 막 하고 했더니 또 집에 가가지고는 화면빨이 더 좋은 건 알고 있었죠. 뭐 이런 상처를 막 대못을 쾅쾅쾅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실물도 좋고 화면빨도 받고 그렇죠. 반응들이 이게 이게 남자 선생님들이 경계를 삼는 것 같아. 자, 그렇게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